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장 요구사항의 구조화, 자료사전과 미니명세서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목차에서요, 자료사전과 미니명세서 등에 관한 여러 개요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자료사전과 미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요구사항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즉, 비교과 이수증명서 출력 양식을 이러한 형태로 출력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예요. 자, 학과, 학번, 성명 등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수시간이나 이수 포인트, 그리고 구분, 프로그램명 또는 이수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됩니다만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자료사전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사전이란 약속된 기호죠.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서 자료 흐름도의 자료 흐름과 자료 저장소에 표시된 자료들을 알아보기 쉽게 정의한 일종의 사전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 출력되는 보고서, 즉 앞서 우리가 요구하는 보고서 형태가 있었죠. 온라인 입출력, 자료 저장소에 저장되는 자료의 내용을 자료 항목 단위로 설명해주는 도구가 자료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료 사전에 기술된 항목을 보시면 자료 흐름을 구성하는 자료, 그 다음에 저장소, 자료에 대한 의미, 그리고 자료 요소의 단위나 값 등에 관한 내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사전 표기법입니다. 자, 먼저 역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 흐름도가 단순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의사전달 과정에 있어서 복잡하면은 무엇을 정확하게 요구하는지 전달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료 이름의 중복 정의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설계의 기초자료로서 입출력 화면 또는 입출력 양식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이 표기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등식이죠. 정의입니다. 플러스는 구성, 대괄호인 경우는 택일, 중괄호인 경우는요 반복 시행이죠. 그 다음에 소괄호는 생략 가능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스테리크, 별표라고 하죠. 자, 별표는요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 전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때 활용하는 표시입니다. 자, 자료사전 표기법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학생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 정보는 되어 있죠. 그죠? 는으로서 학생 번호와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전공, 학년, 주소, 그 다음에 생년월일 등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 기호는요 등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어떤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자료 흐름과 자료 저장소를 구성하는 자료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 항목과 자료 항목 사이를 구성 연산자죠.
플러스 기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고객 카드는 고객 번호와 고객 이름과 주소와 그 다음에 직업, 전화번호 등의 연산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일이었죠. 택일 한번 보시면은요, 2개 이상의 항목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표기 기법이죠. 제가 대괄호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학생 신상 정보, 자, 등호와 플러스 기호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공은 돼 있죠. 우리가 대괄호로서 이렇게 표현을 MIS, 재무, 회계 등으로 A는 B든가 C든가 아니면 D 형태의 MIS, 재무, 회계 중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표기해 주는 방법이죠. 다음은 반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괄호 안에 표시한다 되어 있죠. 반복 횟수는 괄호의 왼쪽에 최소값, 오른쪽에 최대값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략은 이수 과목 형태를 보시면 과목 번호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이수 과목은 즉 정의는 과목 번호는 생략 가능하고 플러스 즉 과목 번호와 과목명과 성적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 기호를 사용해서 쉽게 표현을 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자료 사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입니다. 자, 설명은 별표로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세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 별표를 사용해서 별도로 전달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 항목의 정의를 보시면 자료 항목의 정의는 자료 항목의 내용에 어울리는 이름을 부여하라 되어 있죠. 그 이름 자체만 보고도 구성 성분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 저장소에 관한 내용은 일전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자, 이러한 DFD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먼저 주문 파일 저장소죠. 자료 저장소에서 즉 시스템의 외부 개체로서 자료의 어떤 공급처나 출력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횡행선 안에 기록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청구서로 이어지는 이러한 화살표, 즉 자료 흐름 중간에 원은요 자료의 변환 과정이나 또 변환 과정상의 어떤 한 특정 단계, 즉 프로세스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러한 자료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 즉 식별할 수 있는 키, 주키가 있었죠. 자, 예를 보시면 자료 사전 형태로 보시면은요. 주문 파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객 번호, 고객 이름, 주소, 고객 분류, 주문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괄호로서요. 의미는 반복이죠. 자, 그 중에 이름은 동명이인도 많을 수 있어요. 그죠? 많이 있을 수 있고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객 번호 즉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서 이 주문 파일을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밑줄을 그어놨죠. 이렇게 밑줄로서 표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 분류는 개인인지 기업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뭐 주문사항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 고객 분류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이러한 자료 항목의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대괄호로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 언급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료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 항목들의 정의,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청구서라고 하는 것이 청구 번호와 청구일, 고객 이름, 고객 주소, 주문사항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역시 청구 금액 등으로 구성된 이러한 DFD를 우리가 자료 사전 형태로 각 요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사전 작성 사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도서대출 신청서 양식을 자료사전으로 작성하는 사례입니다. 도서대출 신청서 타이틀이겠죠. 청구번호, 대출 반납, 저자 서명, 성명 등 여러가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형태로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자료사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도서대출 신청서였죠. 보시면 첫 번째 도서대출 신청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구번호, 그 다음에 청구번호가 있고요. 저자, 그 다음에 서명 있죠. 그죠? 대출자 인적사항. 자, 이상 대출자 인적사항으로 어떻게 하겠다? 주키로서 식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출일자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출자 인적사항은 결국은 성명, 소속, 학번, 보증번호 등으로서 보증번호로서 주키 혹은 소속으로서 주키를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밑줄 표기를 했죠. 소속은 어떻게 해요? 주야로 선택을 하게끔 택 1이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학과 학년까지 소속으로 구성을 했네요. 그 다음에 보증번호 같은 경우 별표로 설명해 놨죠. 대출자 개개인의 어떤 보증카드, 고유 번호 등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죠. 우리가 주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도서대출 신청서 자료사전을 작성한 다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서대출 신청서 청구 번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자 서명 등은 어떻게 하자?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형태죠. 대출자 인적 사항으로 주키를 삼고요. 대출 일자 역시 표기하는 방법. 즉,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자료사전 형태로 다르게 각각 표기는 가능하겠죠. 자, 다른 형태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승차권 자료사전입니다. 자, 승차권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예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데요. 승객용, 서울 경부에서 대전까지 우등, 요금은 14,000원, 부가세 포함, 그래서 연월일도 있고 출발 시각이 있고요. 좌석,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요. 작성 예제를 보시면 승차권 구성요소는 승차권 번호, 목적지, 요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승차권 번호 같은 경우는 승차권의 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 표시로 주석을 달아 두었고요. 고속과 우등 고속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다른 작성 예제를 보실까요? 예, 이번에는 사항, 발행소 등으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뭐 유효기간, 당일 지정차에 한한다라고 하는 주석을 달아 두었습니다. 발행소도 기록을 해 두었네요. 자, 모범 답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 구성을 남바로 했죠. 남바, 뭐 구분, 기타 여러 사항을 기록을 하고요. 구분에서는 회수용인지 승객용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방식으로 구성을 했죠. 3.2 하위 구성 요소로서 뭐 출발 지명이라든가 도착 지명, 그 다음에 거리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앞서 언급되었던 수강 신청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수강 신청서 등을 구성을 한번 했었고요. 바뀐 점이 있다면 최대 수강 신청 과목을 12로 최대 맥시멈 남바링을 했죠. 그래서 수강 신청 과목을 보시면 하위 구성 요소로서 뭐 이렇게 전공 선택이냐 필수이냐 등의 내용을 기록을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전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출력 양식을 보시고 수강 신청서 관련 간단한 자료 사전을 직접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니 명세서입니다. 자, 미니 명세서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층화된 자료 흐름도의 최하위 계층의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업무 처리 활동을 기술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니 명세서는요, 입력 자료가 출력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것으로 구조적 언어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언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확성이죠. 명확성, 간결성 및 자연어에 익숙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표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료 사전에 정의된 자료 이름을 사용하고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명사구를 사용,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한 명령문과 산술식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한적인 어떤 제어 구조를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뭐 순서, 선택, 반복 제어 구조 등을 띄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네모 또는 마름모 모양 등이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문장 1, 2 화살표로서 표시를 했고요. 자, 선택이죠, 그죠? 마름모는 선택을 뜻한다. 그래서 if then 이라고 하는 문장을 쓰고 있죠. 뭐 2개의 예시고 3개인 경우의 보기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언어를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반복하고 다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피드백 형태를 표시할 때 화살표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보기를 한번 보시면 급여 파일을 잃는다.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급여 총액은
월급여 플러스 상여금. 그리고 if then 구조에서는 만약 뭐뭐이면, 즉 if 조건을 달아놨죠. 근무 시간이 40 이하이면은 어떻게 계산하라. 그 다음에 40 이상일 때 어떻게 계산하라 등과 같은 방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 구조에 대한 다른 형태로 표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기를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반복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언급된 이러한 구조적 언어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주문 파일이죠. 주문 파일. 고객 번호를 키로, 그죠? 고객 이름, 고객 주소, 고객 분류, 주문 사항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개인과 기업 등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주문 사항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여기 안에서 주문 파일에 주문 레코드가 있는 동안 고객 번호를 키로 주문 파일을 읽는다 등과 같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결정표입니다. 자, 복잡한 의사결정을 표현해야 할 경우 적합하다 되어 있죠. 의사결정 변수와 처리 방침은 표의 왼쪽에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의 왼쪽에 표현하라. 의사결정 조건들과 해당 처리 방침은요, 오른쪽에 표시하라 되어 있죠. 의사결정 조건들은 참과 거짓으로 표현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실게요. 그래서 앞서 언급된 자료사전에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따라서 근무 조건이 40 이하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40 이상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또 의사결정도입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과 처리 방침 등을 표현하는 그래픽 문서와 도구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결정표 또는 의사결정도 이런 것 등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해서 부연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해서 이런 것들과 그것도 함께 표현을 해줌으로써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꼭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yes인 경우, 또 no인 경우는 2로 가라, 또 yes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도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고요. 어떤 형태로 되었던 의사결정표 또는 의사결정도와 같이 정확하게 내가 출력 형태를 전달할 수 있는, 즉 시스템 분석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요,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이면 무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